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가슴 재수술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 제목을 두 번째 기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그런 위기들을 만나는 때가 있죠. 근데 위기는 기회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위기를 뒤집으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항상 여러분의 앞에 있는 온갖 곤경과 위기를 지혜롭게 기회로 삼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슴 재수술은 그 교과서에 나와 있기로는요, 이건 이제 성형외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화면이 안 넘어갔는데요.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구나. 네,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합병증에 관한 그 챕터인데요. 가슴 확대 수술 후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 만족스럽게 생활을 갖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일부 환자들은 또 그 수술의 뒤끝 때문에 되게 시달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교과서 그 참고 문헌상으로는요, 약 4년 경과 시에 15% 정도가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합병증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그 합병증들은 섞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구축이 있으면서 비대칭을 같이 가지고 모양이 이상하고 보형물의 위치가 양쪽이 다르고 촉감이 이제 양쪽이 다른, 뭐 촉감이 단단할 수도 있고요. 보형물이 만져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혼재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나 모양이 이상해요 라고 오지만, 실제로 저희가 검진해 보면 구축을 가지고 있고 위치 이상, 촉감 이상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되게 같이 있어서, 결국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모양, 촉감, 대칭을 다 교정해야 환자가 수술 결과에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 수준이 높은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이런 환자들은 모양이 이상하다라고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구축을 동반하고 양쪽에 비대칭이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도 보이시겠지만은 촉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이미 저희에게 찾아오기 전에 수술 횟수가 평균 3에서 4회 정도를 이미 받으세요. 그래서 수술을 반복해서 받으면서 계속 교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뿐이 아니고 미용적인 문제뿐만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을 입기가 되게 어려워요. 속옷 착용도 되게 힘들고, 또 운동하는 것도 되게 불편해집니다. 따라서 생활의 전반적인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번 수술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정을 갖다가 해서 이분이 미용적인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지고 있는 갖가지 생활의 불편들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재수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가슴의 재수술에 관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은요, 보통 대부분 성형수술이니까 미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수술을 갖다 원할 것이다. 그래서 구형 구축이 있다든지 모양, 촉감, 뭐 위치가 잘못되어 있고 대칭이 맞지 않고
크기가 뭐 본인이 원하는 크기에 미치지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미용적인 문제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보형물이 파손되었을 때, 내부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이제 생기는 건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구형 특수한 보형물 중에 일부는 보형물의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염증성 액체를 고이게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또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를 되는 바람에 환자분들이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보형물을 재거나 교체하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이제 재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가슴 재수술의 목표는 이제 사실 첫 수술과 같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잘못된 형태를 교정해주고 대칭을 개선해주고요. 또 촉감도 개선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환자가 비로소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추가된 것이 건강 회복이라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형 보형물 중에 일부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염증 유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형물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건강을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그런 목적까지 지금은 가지고 재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슴 재수술의 원칙에 대해서 볼게요. 원칙은 이전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 최소 그 이후로 6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재수술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지 성공적인 재수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래 수술했던 절개선이 있는데 그 가급적이면 원래 절개선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절개선을 또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절개선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성공의 확신이 있어야, 안 그러면 재수술을 한다고 여러 군데 절개선이 생겨서 정말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개선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새 공간에 새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또 보형물을 덮는 연부 조직이 건강하고 충분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가슴의 밑선과 윗선이 대칭이 되는 위치에 만들어줘야지 미용적으로 좋은 시각적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수술한 후에는 보형물이 삽입되었을 경우 위치를 약 3주 정도 교정해야 그 이후에는 보형물의 위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3주 정도는 스포츠 브라 같은 것으로 교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슴 재수술의 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패러다임이 바뀐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구형 보형물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그 구형 보형물이 보형물과 닿아 있는 그 유방 조직 부분을 피막이라고 하는데요. 피막 쪽에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착색, 변형, 이중 피막, 장액종, 석회화 등등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피막 절제 수술을 갖다가 시행하는 것이 최근 방침입니다. 또 이 구형 보형물 중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텍스처 보형물 종류, 물방울 보형물 등을 제거할 때 원칙적으로 피막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후에 계속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또 교체하는 새 보형물은 반드시 스무드 보형물만 사용을 갖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3세대나 6세대의 스무드 보형물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 지연 장액종이라고 해서 수술 후에 1년 이후에 발생한 장액종인 경우에는 반드시 CD30이라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CD30은 그 종양의 표지 지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연장액종이나 피막 안에 멍울이 있을 경우에는 CD30 조직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스무드 보형물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였던 경우에는 사실상 피막 제거 수술은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경우에 재수술을 하는 것인지 각 케이스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슴 재수술은요, 미용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거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재수술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찾아올 때 이미 이전에 두세 번의 수술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재수술을 또 하고 또 성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3차 수술을 했을 때 또 실패하고 이랬을 때 이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번, 4번 수술하게 되면 거의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20대에 수술을 받으신 분이 30대 중반이 돼서 이제 재수술을 의뢰하게 하고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의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모양이 이상하고요. 대칭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가슴의 윗선과 이제 밑선의 레벨이 다르죠. 그리고 언뜻 보기에도 한쪽 크기가 더 크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촉감이 좋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수술 전 초음파를 시행했을 때 이 좌측 보형물의 파손이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는 수술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내부 환경이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술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안에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형물이 있던 위치에서 공간을 새 공간으로, 예를 들어서 근육 밑에 있다고 하면 근막 밑에 공간으로 바꿔준다든지 하고, 이전 보형물은 파손되었으니까 제거하고 찌꺼기도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이제 6세대 신형 보형물을 사용해서 재건을 하여 다시 미용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건강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갖다 해드리는 것이 수술 목표가 될 것이고요. 해서 수술을 해서 양쪽의 대칭을 맞춰주고 미용적인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고, 플러스 건강적인 문제도 이제 해결을 갖다 해드리는 것이죠. 실제로 수술 도중에 이제 어떤 형태였는지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측면 사진이고요. 측면에서도 저런 형태의 가슴을 가지고 있을 때 옷 입기라든지 운동하기가 되게 불편했었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고요. 수술 도중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은 왼쪽 보형물의 파손이 이제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보형물로 둘러싸고 있는 피막에 염증이 이제 배어 있는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추후에 다시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한 상태로 건강한 환경 내에서 새 보형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수술 바로 직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요. 이제 첫 수술에 실패한 다음에 이제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수술을 하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수개월 후에 또 다시 수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내부 환경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빠지면서 이제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뀐 형태인데요. 이 수술 후에 최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산에 산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불이 난 다음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 다시 그 산의 환경이 건강한 상태가 되고 새로운 살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죠. 그 토양이 건강한 상태로 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입은 인체 조직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반복해서 수개월마다 반복해서 수술을 했을 때 건강한 상태가 더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점점 악순환에 들어간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오랜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다시 재수술을 시행하여서 형태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원래 만들고자 하는 그 수술의 목표가 100점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약 95점 정도까지밖에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 상태가 너무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재료가 이제 이미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재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환자는 대칭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었고요. 이제 일단 생활하기가 편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이 많이 사라지고 옷 입기가 편해졌기 때문에 환자분은 만족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옆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이중주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겨 있었었는데 수술 후에는 정상적인 형태로 이제 다시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구형 구축입니다. 이 구형 구축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인체 내에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이물질과 인체 내에 작용 반작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물질에 대해서 민감하게 과도한 반응이 일어났을 때 보형물을 둘러싼 유방 조직 내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방어 기제인데요. 그것이 좀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구형 구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형 구축이 생기게 되면 아주 단단한 그 보형물을 둘러싼 피막이 두꺼운 두께가 되어서 마치 가죽 안에다가 공을 넣은 것처럼 밖에서 만졌을 때 단단한 플라스틱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 이제 나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형태가 뒤틀리고 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고요. 되게 부자연스럽고 단단한 촉감 때문에 환자분은 이제 고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전에 사용하였던 구형 그 보형물들 중에서 주로 이제 이런 구형 구축 부작용이 이전에 사용했던 3, 4, 5세대에서 거의 10% 이상의 구축 발생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축이 생겼을 때 바깥쪽에 피막을 제거하고 가급적인 보형물을 새 공간으로 넣어주고 신형 6세대 보형, 스무드 보형물로 바꿔주면은 되게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형태가 되고 촉감도 되고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축일 때와 구축이 아닐 때의 그 형태 차이가 상당히 이제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연스럽고 소프트하고 중력 방향으로 처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보형물도 좌우로 잘 움직이고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환자분은 이제 이 좌측, 이 왼쪽이 이제 문제가 돼서 찾아오신 분인데 오른쪽은 수술하지 않고 왼쪽만 재수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왼쪽 보형물이 너무 아래쪽으로 처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처지게 되는 이유는 보형물을 밑에서 지탱해주는 조직이 손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지지해줄 조직이 없기 때문에 보형물의 무게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비대칭이 발생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다시 이 보형물의 아래쪽을 지지해줄 밑선을 만들어주고 보형물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주는 시술을 해서 교정하는 경우입니다. 측면 사진이고요. 밑으로 내려간 보형물을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예, 다음 케이스는요. 10년 전에
10년도 넘었습니다. 한 거의 10년 이상인데요. 그 전에 그 식염수로 이제 수술을 하신 환자분인데요. 수술을 하고 처음부터 형태가 이랬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환자분이 참을성이 되게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신 다음에 십수년간을 이런 형태로 계속 사시면서 차마 대중목욕탕에는 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이런 형태로 지내시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나도 수영장도 가고 대중탕도 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수술을 하러 이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환자분이 가지고 있던 그 보형물의 위치는 근육 밑에 있었는데 이 환자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수술을 하지 않고 버텼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은 절개선을 재수술을 한번 해보려고 예전에 한번 어느 병원을 갔었는데 재수술을 밑선으로만, 가슴 밑선으로만 재수술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환자분이 당시에 미혼이셨기 때문에 나는 밑선으로는 절대 수술을 못하니까 겨드랑이로만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의사분께서 그러면은 재수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도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밑선으로 재수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환자분이 밑선으로 하려면 차라리 재수술을 하지 않고 지내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하고 겨드랑이로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행히 환자분이 사용하셨던 보형물이 스무드 보형물이었기 때문에 피막 제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겨드랑이를 해서 이렇게 대칭인 결과를 맞출 수가 있었어요. 좀 운이 좋았던 경우죠. 만약에 환자분이 겨드랑이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봤더니 속에 텍스처 보형물이 있었고 피막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했다고 하면 사실 환자분의 양해를 구하고 밑선을 절개할 수도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겨드랑이로 피막을 제거하지 않고 피막을 단지 절개하는 시술로 해서 양쪽에 대칭을 맞추고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네, 이 환자분도 이제 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던 분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소원이 여기가 이렇게 파인 V자 네개 드레스를 입은 것이 소원이셨는데 가슴의 형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형태이시다 보니까는 여기 위에가 파인 옷을 입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형물을 밑으로 내리는 시술을 받기 위해서 방문한 경우였습니다. 네, 옆에서 보면 좀 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알 수 있겠죠. 위에가 굉장히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보기가 싫었던 경우이고요. 예, 운동을 하기를 되게 좋아하셨던 분인데 그 붙는 옷을 입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크기도 약간 줄이고 위쪽을 낮춰주는 보형물 밑으로 내리는 그런 수술을 시행했던 경우입니다. 네, 이 환자가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분은 한쪽 보형물은 위로 올라가 있고요. 반대쪽 보형물은 아래로 내려가서 보형물의 위치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거울을 볼 때마다 몹시 속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양쪽 그 가슴에 그 대칭을 맞추고 좀 더 아름다운 형태의 가슴을 갖기 위해서 방문하셨던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한 번 수술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이전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수술하시게 되면 내부 환경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건강하지 않은 내부 환경에 보형물을 넣게 되면 또 다시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공간, 예를 들어서 근육의 위쪽에 있었다면 근육 밑으로 넣어주고요. 근육의 아래쪽에 있었으면 근막 밑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신형 스무드 보형물을 넣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봉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환자분도 새 공간으로 새 보형물을 넣어서 교정하는 경우이고요. 그 대칭을 잘 맞춰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그 형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아주 기뻐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네, 옆에서 보면은 그 이중주름이라고 해서 이 선이 두 개가 보이죠? 저것이 이제 교정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이중주름을 교정하려면 대부분 층을 바꿔주거나 지방 이식을 하거나 하는 경우로 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저희가 하는 수술 중에 재수술이 굉장히 많아요. 재수술이 이제 저희가 첫 수술보다 어떨 때는 재수술을 더 많이 할 경우도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재수술이 사실 더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은 재수술이 뭐냐면은요. 이전에 구형 보형물이 있어요. 4, 5세대 보형물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4, 5세대 보형물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 제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4, 5세대 보형물을 제거하기를 원하거나 교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거의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이 구형 보형물을 제거하고 교체하는 수술이 거의 전체 수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동안 한 2년 전쯤에서 거의 1년 내내 뉴스에 나왔던 건데 어떤 특정 보형물이 염증을 유발하고 희귀한 암을 일으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특히 엘러간이라는 회사 보형물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보형물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퇴출이 되었고요. 앞으로 생산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바람에 환자분들이 패닉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보형물이 아주 희귀한 그 림프절에 생기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암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특히 4, 5세대 보형물이 문제였었는데 이 4세대하고 5세대 보형물이 텍스처 보형물하고 물방울 보형물이거든요. 표면 돌기가 있는데 표면 돌기의 울퉁불퉁한 부분이 그 유방 조직과 이렇게 마치 요철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들어가서 벨크로처럼 작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형물이 이제 고안돼서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할 수 없어요. 완전히 금지됐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 벨크로처럼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의 경계선에서 염증이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2017년에 이런 모든 보형물이 금지가 된 거예요. 이 벨크로 부분에 이렇게 맞물리는 유방 조직과 보형물이 이렇게 맞물렸을 때 이 부분이 염증이 생기면 이 벨크로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 사이에 염증성 액체가 고이게 돼요. 그 염증성 액체를 장액종이라고 하는데 이 염증성 액체가 고이게 되면 보형물이 마치 물에 뜬 공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형물이 빙빙 돌게 되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염증성 액체가 수술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생기게 되면 그것을 지연장액종이라고 했고, 지연장액종이 생긴 환자분 중에 일부가 희귀한 림프종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림프종에 걸린 환자가 무려 전 세계에 800명 정도가 발생했었고요. 한국에서도 작년과 재작년에 3명의 환자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걸 제거하겠다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 보형물만 제거하면 이런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보형물의 문제였는데 보형물이 닿는 이 유방 조직에 형성되는 것이 피막이었거든요. 근데 이 보형물에 닿는 이 피막 조직에 있는 염증이 보형물만 제거해도 계속 염증이 남아서 이런 문제를 계속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보형물을 제거할 때 반드시 피막을 제거하는 것으로 원칙이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보형물과 피막을 제거하는 과정이 유방 내부의 건강을 회복시켜서 그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한쪽 가슴이 굉장히 부풀어져 있죠. 반대쪽 가슴의 2배 정도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상황 보면은 이게 보형물이고요. 여기에 고여 있는 것이 액체인데 액체는 그냥 고이는 게 아니에요.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성 액체가 고이는 겁니다. 염증의 양이 많아지면은 염증성 액체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부풀어 오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환자분은 쪽 가슴이 막 커지면서 부풀어 오르니까 마치 공에 펌프에 바람을 넣는 것처럼 쭉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다고 하고 통증도 생겼다고 해요. 이 아래쪽에 있는 환자분도 반대쪽 가슴이 부풀어져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초음파 소견을 봤더니 내부에 이 염증성 액체가 고여있을 뿐만 아니라 보형물의 파손까지 같이 발견이 됐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중요한 것이죠. 이분도 좌측 가슴이 이제 부풀어 있는데 MRI 상에 보면은 이 보형물이 이 액체 속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형물이 물 위에 뜬 공처럼 돼서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액체를 뽑아보면은 이런 염증성 액체가 뽑아서 나오고요. 저 액체를 저희가 뽑아서 CD30 검사를 보내서 이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의 도해인데 보시면은 가운데에 보형물이 있고요.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유방 조직 사이에 저렇게 장액종이라고 하는 염증성 액체가 차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형물만 제거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처음에는 보형물이 문제 있지만 그것이 유방 조직에 붙어 있는 보형물과 닿는 부분을 피막이라고 하는데 그 피막은 이제 환자분의 살이지만 그 유방 조직의 일부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쪽으로 이제 염증 침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염증까지 완전히 제거돼야 추후에 이제 아무런 문제를 갖다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막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수립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형물을 제거할 때 좀 끔찍한 사실이긴 한데요. 보형물만 제거해서는 안 되고 같이 이렇게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4세대, 5세대 텍스처 보형물과 물방울 보형물을 제거하실 때에는 반드시 피막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처음에는 이제 정확한 원인을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2017년에 이제 완전히 알게 된 거죠. 이 보형물의 내용물, 안에 식염수가 들어있는지 실리콘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요. 보형물의 형태, 원형이나 물방울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단지 보형물의 표면을 싸고 있는 표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표면 처리를 맨질맨질하게 했느냐, 거칠거칠하게 했느냐 하는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텍스처 보형물, 특히 이 보형물 표면의 그 우둘두둘한 정도를 전자현미경으로 그 우둘두둘한 정도의 그 돌기의 높이를 잴 수가 있거든요. 그 돌기의 높이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더 우둘두둘하고 거친 표면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떤 벨크라 효과가 더 심해지고 주변에 염증이 더 심해져서 장액종이나 이중피막, 희귀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텍스처 보형물과 물방울 보형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보형물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요. 현재 3세대와 6세대의 보형물만 남아 있습니다. 보형물을 2021년에 만들었는지
2010년에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표면 처리 방식이 신형인지 아니면 구형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3세대도 스무드가 있는데 3세대 보형물은 그 예전 구형 방식의 표면 처리 방식이고요. 주로 이제 멘토 보형물이 그런 표면 처리 방식을 갖고 있고 6세대 신형 보형물은 최근에 개발된 신형 그 표면 처리 방식을 갖고 있고 주로 대표적인 것이 모티버 보형물입니다. 6세대 신형 보형물이 훨씬 더 그 임상한 결과가 좋은 걸로 돼 있어요. 부작용 발생률도 훨씬 낮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의 수명도 훨씬 길고 더 부드럽고 잘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보형물의 표면 돌기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었을 때의 표면 돌기의 크기를 이제 보는 것인데요. 10마이크론보다 작은 것, 주로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스무드 보형물로 분류가 되고, 이 돌기가 커서 거친 표면을 가지는 보형물들은 전부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표면 처리 방식 중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표면 돌기의 그 이제 에버리지 러프니스라고 해서 그 마이크론으로 측정하는 그 돌기의 크기가 있거든요. 표면 돌기 크기가 이제 모티버 보형물인 경우에 약 4 정도의 4 마이크론 정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처주의에서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네이처 학술지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결과를 보면은 보형물의 표면 구조가 염증과 이물 반응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표면의 거친 정도 에버리지 러프니스가 약 4 마이크론 될 때에 보형물 주변에 생기는 염증과 이물 반응이 최소로 돼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수술할 때 임상한 결과와 맞아떨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3세대와 6세대 신형 스무드의 차이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논문에 나온 대로 이제 주변의 염증과 이물 반응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구형 스무드 보형물보다 신형 스무드 보형물이 구축 발생률이 훨씬 낮다. 그래서 부작용 발생률과 염증 발생률이 훨씬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가슴 재수술의 이제 변화의 바람이 이제 불었던 것인데, 이것이 결국 이런 그 신형 6세대 보형물의 출현, 그 다음에 이전의 구형 텍스처 보형물이 사라진 것, 그 다음에 인조진피라는 것이 나옴에 따라서 이제 예전에 그 전통적인 재수술 방식은요, 보형물이 들어있던 그 평면에서 피막을 제거하고 그냥 새 보형물을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 그 전통적인 재수술 방식이었는데, 그런 재수술 방식이 이제 보다 훨씬 더 향상된 이제 재수술 방식을 이제 요즘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혁신이 있었어요. 혁신이 많이 돼야 되죠. 제가 요새 TV 광고를 보면은 이제 휴대폰들도 보면 어떤 회사는 많이 혁신이 되는 것 같고, 어떤 휴대폰 회사는 혁신 많이 되지 않고, 저희가 혁신된 그런 휴대폰 종류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형물이 위치할 공간을 새로운 건강한 공간으로 옮겨주는 것이 혁신적인 그런 수술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이전 공간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근육 밑에 있으면 위로, 위에 있으면 밑으로, 사실 근육 위가 아니라 이제 금방 밑으로 옮기는 것인데요. 그렇게 옮겨서 새롭고 건강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염증 반응이 적은 6세대 스무드를 사용했을 때에 다시 부작용이 재발하거나 하는 경우를 다시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그 내부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형물을 새 공간으로 옮겨줄 수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주로 그런 환자들을 유방암 재건 수술에서 만날 수 있어요. 유방암 재건 수술이 사실 저희가 하는 가장 정말 로우 엔드 재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뭐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전에 반복된 수술로 인해서 내부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건강한 환경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새 보형물을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인조 피부라는 걸 사용해서 보형물을 완전히 풀 커버 시켜서 넣어서 보형물이
건강하지 못한 유방 조직 쪽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바리케이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인지옥 피부예요. 물론 제수술 중에서도 정말 아주 끔찍한 게 힘든 제수술에는 이런 유방암 재건 수술에 사용하는 인조진피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뭐 무균적 수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무균적 수술은 이제 보형물에 전혀 세균이 타치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형물을 갖다가 인체 내 삽입할 때 피부에 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체 피부에도 항상 상주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거기에 닿지 않도록. 장갑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꿔 끼면서 계속 무균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수술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수술의 원칙입니다. 이 바이오필름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바이오필름이 이제 그 세균막이 형성이 돼서 이것이 보형물의 표면에 붙게 되면 세균들도 되게 뇌가 있는지 세균들이 일단 어디 부착이 되면 막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방어막을 만들어서 항생제도 침투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그것을 바이오필름이라고 하거든요. 바이오필름이 보형물 표면에 붙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무균적인 이제 저희가 시술하는 것도 그거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신형 6세대 보형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필름이 잘 부착되지 않게 만들어져 있고, 또 우리가 수술하는 테크닉 자체도 무균적인 테크닉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형물 주변에 이제 피부에 전혀 스치지 않고 사람 손에도 수술자나 뭐 간호사 손에도 전혀 닿지 않도록 이렇게 무균 슬리브를 사용해서 보형물 갖다 삽입하는 이런 무균 슬리브 펀넬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 공간을 갖다가 이것은 근육 밑에서 근막 위로 옮겼을 때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구도이고요. 또 이렇게 유방암 재건 수술인데 이런 경우는 너무 내부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완전히 인조 피부로 카바해서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강력한 차단막이죠. 전기적 초음파의 중요성은 또 정말 너무 중요하죠. 보형물, 특히 구형 보형물을 사용하신 분은 매년 그 보형물의 파손, 속에 염증성 액체가 고였는지, 뭐 종양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파손, 장액종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보형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10년이 넘으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특히 구형 보형물을 가지신 분은 명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저희도 진화하고 이제 보형물도 진화하고 성공률은 지금은 굉장히 높고요. 뭐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재수술 성공률이 거의 95% 이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사용했던 구형 보형물 피막을 완전 제거하면 그 이후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초음파 검진이에요. 초음파 검진을 정기적으로만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보형물과 연관된 이런 문제들은 뭐 멀쩡하다가 갑자기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거쳐서 서서히 발생하는 것이라 다 초음파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검진만 열심히 해주시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하신 분들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을 거진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또 지금 너무 제가 오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도 마지막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화가예요. 파스텔 톤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워터하우스라고 영국 라파엘 전파 화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그림 톤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그림 제목은 1903년 그림인데 그 황금 상자를 열어보는 푸시케라는 그림입니다. 황금 상자 속에 뭐가 들었을까? 그렇게 호기심에 가득 찬 모습이죠. 이 아름다운 소녀는 누구냐면은 어떤 왕국의 셋째 공주님이에요. 근데 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미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대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구한말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수십 년 전에
제가 그때 친구 집에 가려고 어떤 아파트에 가서 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는데 아파트 문이 탁 열렸는데 갑자기 제 눈이 환해진 거예요. 거기에 어떤 소녀가 서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서 사람인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멍하니 서 있는 중간에 엘리베이터 눈이 딱 닫혀가지고 제가 엘리베이터 문을 탁 치면서 무슨 속옷 광고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실감이 났었거든요. 이 푸시케 공주를 본 순간 사람들이 모두 말문을 잃고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다고 할까요? 그런 미모를 갖췄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공주는 점점 나이가 차가는데 아무도 혼인하자고 덤벼드는 왕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탁에 가서 물었어요. 저희 공주 신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신탁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신탁에서 곱게 단장을 해서 큰 바위 밑에다 데려다 놓으면 괴물이 와서 데려갈 것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왕이 깜짝 놀랐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비너스라는 여신이 있잖아요.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죄송합니다. 아프로디테가 이 공주를 보고 또 질투심 화신이잖아요. 아프로디테가.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이제 저주를 내린 거예요. 괴물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에로스, 큐피드라고 하죠. 에로스에게 괴물을 하고 결혼을 시키라고 한 거예요. 푸시케를. 그래서 그런 저주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에로스가 가서 푸시케한테 화를 쏘려고 이렇게 한쪽 눈을 뜨고서 바라본 순간 에로스 눈이 번쩍 뜨면서 완전히 얼어버린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지? 하면서 손을 벌벌 떨다가 자기 허벅지를 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큐피드 화살에 맞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큐피드가 이 공주님을 데려다가 자기 궁전에 데려다 놓고 이제 밤마다 나타나서 혼인을 한 거죠. 그래서 밤마다 나타나고 낮에는 사라지고 엄마가 이제 얘기한 게 있으니까 내 얼굴을 보면은 생이별 하게 될 테니까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그러고 밤마다 나타났는데 얘기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근데 언니들이 와서 보고서 푸시케가 너무 아름다운 궁전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질투가 나가지고서 네 남편이 괴물일지 모르니까 이 등잔하고 칼을 줄 테니까 밤에 이렇게 등잔으로 보고서 괴물이면 칼로 찌르고 도망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푸시케가 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남편을 보고 싶은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밤에 등잔을 이렇게 켜서 봤는데 아름다운 에로스의 얼굴을 보고 또 깜짝 놀라갖고 기름을 떨어뜨려가지고 에로스가 깨가지고서 이제 사랑과 의심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푸시케가 너무 또 후회가 막심했죠. 내가 신랑 말을 들을 걸 괜히 또 신랑 얼굴을 갖다가 보려고 또 호기심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래서 막 자기 신랑을 찾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다니면서 하다가 결국 자기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아프로디테에게 가서 이제 방법을 알면 아프로디테가 지하 세계에 가서 네가 황금 상자를 가져오면은 내가 해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해줄 생각이 없었고 지하 세계에 가서 황금 상자를 찾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다가 얘가 죽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보낸 건데 푸시케가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여러 번 생사고비를 넘긴 다음에 결국 이걸 찾아서 와요. 역경을 헤치고. 그런데 가지고 오다가 이 속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내가 이 목숨을 서너 번 내놓을만 하면서 이걸 갖고 온 거지 하면서 호기심에 또 이거를 열어보는 그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그림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여기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오고 뭐 무슨 온갖 나쁜 것들과 병균과 세균과 그런 것들이 나와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닫았더니 속에 뭐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과 헷갈리시는데 이분은 판도라가 아니고요. 푸시케입니다.
이 속에는 죽음의 잠이 있었고 열어보는 순간 푸시케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거죠. 이 죽음에 빠진 잠자는 미녀에게 를 깨우는 방법은 잘 아시죠? 에로스 왕자님이 와서 키스를 해줘서 결국은 깨어나서 두 분은 행복하게 해피엔딩을 맞았다. 추후에 푸시케는 그 정신, 영혼의 여신이 또 되어요. 그래서 올림푸스에 올라가서 여신까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 푸시케는 영어 발음이 사이키라고 하고요. 사이콜로지, 사이키애트리스트, 사이콜로지 심리학이죠. 그것에 이제 어원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푸시케는 결국 자기에게 닥친 역경과 시련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이제 역경을 이겨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여성상이라고 해요. 물론 이것이 여성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이제 억제하려는 그런 남성들의 욕망에 나온 그런 스토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호기심과 탐구심은 가장 최종적으로는 이분에게 마지막 자신의 목표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호기심과 탐구심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역경과 곤란한 점이 있지만은, 그런 실패를 만나더라도 실패는 항상 우리는 실패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한다. 예전에 김난도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거기서 항상 교훈을 얻으면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보였습니다.